예, 또 이번 시간에는 제 12장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무거움입니다. 예, 계속해서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전 시간에 박탈 이론에 대해서 다뤘죠. 죽음이 왜 나쁘다고 생각하느냐, 그거의 가장 핵심적인 이론으로서 박탈 이론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박탈 이론 말고 또 다른 죽음에 관련된 측면은 뭐가 있겠느냐, 그거에 대한 아마 죽음 관련한 기타 등등의 측면, 이론에 관한 장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반드시 죽는다, 죽음의 필연성. 두 번째는 얼마나 살지 우리는 모른다, 죽음의 가변성. 세 번째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 죽음의 예측 불가능성. 네 번째는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 죽음의 편재성. 2, 3, 4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게 비슷비슷해요. 그런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이건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야기를.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삶과 죽음은 어떤 상호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죽음에 관련된 또 다른 측면에 관한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오늘 준비해 주신 이철우 선생님께서 짧게 한번 이야기 정리해 주시죠. 예. 네, 반갑습니다. 인사를 드리네요, 다시. 일단은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이제 박탈리의 다른 측면들이 있는데, 그거는 죽음을 좋게 만드는지 나쁘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제시되는 거는 이제 반드시 죽는다, 죽음의 필연성. 필연성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는 언젠가 누구나 모두 다 죽는다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뭐 제가 오늘 저녁을 먹을지 말지는 뭐 나의 선택이고 필연적인 결과는 아니겠지만, 죽게 되는 거는 원치 않아도 그렇게 되는 결과인 거겠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거를 죽음이 필연적이라고 하는 측면이 죽음을 더 좋게 만드는지 나쁘게 만드는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내용은 뭐 같이 설명하면 될 것 같고, 오래 선생님은 죽음에 대해서, 이제 죽음의 필연성에 대해서 좀 어떤 측면에서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이제 사실 이 책에 나오는 이제 스피노자의 말에 약간 동의를 하는 편인데요. 제 37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스피노자가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감정적 거리감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제 생각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했고요. 어차피 죽을 인생 그거를 충분히 우리가 알고 있고, 알고 모른다고 해서 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냥 이 사실을 깨닫고 살게 되면 죽는 것 나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하고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초월한. 그러니까요. 사실 그래, 여기에서 이제 나오죠. 어떤 개별적으로 우리는 죽는다, 당연히 죽는다. 근데 보편적, 우린 모두 다 당연히 죽는다. 그래서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으니까 그걸 위안을 삼아야 될지. 그런데 저는 사실 위로되진 않아요. 스피노자 말이 당연히 어쩔 수 없는 일인데 그래도 저는 사실은 처음에 요즘에 와서는 좀씩 다시 고쳐먹기 시작했지만 사실 빡쳤어요. 죽어야만. 죽어야만 한다는 게 왜?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그런 고민은 아직도 저는 그 두려움을 넘어설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크신 거네요. 아직도 그런 건 같아요. 알겠어, 이제는 죽어야 된다는 걸. 예전에 모르셨었는데. 아니지. 다른 방법을 찾아봤었지. 찾아보셨군요. 근데 이제 알겠는데, 알겠어. 근데도 좋냐 나쁘냐? 나쁘다, 나는. 그렇게. 그러니까 좋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당연히 이제 받아들인다가 아니라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여전히 난 나쁘다. 이게 좀 성향이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저도 제 성향상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냥 받아들이자 이런 측면이 강하거든. 현실에 너무 반항하지 않아, 그냥 수용하고. 그런 측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저도. 네. 이제 내용도 이제 비슷한 내용들로 전개가 되고 있어요. 이것 또한 이제 스피노자 얘기도 해주셨는데, 죽음을 이렇게 구분해 봤을 때 좋은 측면과 나쁜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진 않아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소제목 말미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다 죽으니까 그나마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을 수 있지 않겠냐. 그거는 동의해. 나만 죽으면 너무 억울하지. 구동지으로 그런 거지 그게. 아니 그러면 잘 봐봐. 내가 죽는 거 당연히 죽는 것도 억울한데 다 같이 죽으면 다 같이 억울한 거지. 왜 그게 위안이 될 수 있냐는 거야. 난 반항적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다 같이 이걸 다 같이 빡쳐야 될 일이지. 네. 하여튼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시민 운동을 하고 그런 거 아닌가요? 저항하고.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죽음의 가변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얼마나 살지 모른다라고 하는 측면을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뭐 사실 이제 수량적인 차원에서 사람들이 죽는 나이가 다 다르죠. 얼마나 살지가 다른 거죠. 80살까지 뭐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요즘은 수명이 늘어나서 100살까지 사시는 분들도 있고, 죽음은 분명 이제 필연적으로 찾아오지만 수명은 저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이런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또 물어보고 싶네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도덕적 차원에서는 누구는 80살, 누구는 20살. 아, 불평등하다. 왜 태어났으면 똑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죽는데 다 양적인 차이가 있느냐. 이거는 도덕적으로 불평등한데 이걸 여기서 따지진 말고, 그러니까 조금 평균보다 길게 사는 사람은 평균보다 짧게 사는 사람을 보다 좋은 거 아니냐. 그냥 우리가 따지지만 물론 이제 길게 사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전 길게 살고 싶다. 물론 건강하고 제 인지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보존되는 차원에서 길게 살고 싶다. 이것도 이제 결국에는 내 수명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 있어서 내가 오래 살았을 경우가 좋은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장수라는 거는 상대적인 거죠. 그런 입장에서는 뭐 저도 오래 살고 싶죠. 남들보다 오래 살 수 있는 거 오윤혜 선생은 어때? 아니겠죠, 당연히 이분은. 저요? 그건 편견이 있고요. 저는 가변성이 나쁘다고 생각이 되는 한편으로, 또 좀 이 내용과 좀 상관없는 얘기로 빠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다 사람의 인생의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또 뭐 이것만 불평등한가요? 인생의 내용도 다 다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변성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받아들여야 생각합니다. 한다. 모든 거를 받아들이시는구나. 네, 운명론도 믿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 나이에 죽는 것도 자기가 타고난 운명이다. 너무 길게 갔네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뭐 평균 수명 이제 그 차이가 이상을 삶을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이 평균 수명 이하보다 사는 사람들보다는 더 뭐 크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말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쁜 게 능가를 하는 셈이기도 하죠. 네. 네, 다음은 이제 죽음의 예측 불가능성인데요.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좀 뭐 헷갈릴 수도 있지만 간단히 여기 나와 있는 문장으로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자기에게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앞으로의 삶에 대한 어떤 계획들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 근데 뭐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 여기라고 여기서 얘기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능하다, 가변하다. 그러니까 나이가, 나 그래, 내가 딱 20살 살아, 40살까지 살 수 있을 거야, 이게 정했다고 가변적이지만, 근데 또 이것도 딱 정해진 게 아니야. 누가 몇 년을 살지는 아무도 몰라. 여기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저는 또 거꾸로 질문해보고 싶은 거예요. DNA 검사로 그럼 네가 몇 년 살 수 있는지 알 수 있다면 검사를 받고 싶냐? 아, 정말 뭐 되게 고민이 되는 사실 질문인 것 같아요. 예. 어떠세요? 저는 검사를 안 받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알면 물론 좋겠지만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올수록 시간을 좀 이렇게 낭비하게 되지 않을까 불안해하면서 마지막 시간을 잘 못 보낼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시한부의 삶을 살면서 아주 엄청난 집중을 발휘해서 자기가 마지막으로 이루고 싶은 걸 이루는 사람들도 봤었는데,
저도 이제 뭐 반대되는 입장을 얘기하자면은 그쵸. 내가 사실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살지를 모르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좀 허비하면서 사는 걸 수도 있어요. 내가 언제 죽을지 검사를 통해서 물론 그게 너무 짧으면 슬프겠지만 그것도 받아들여야 되겠죠. 어쨌든 남은 시간을 최대한으로 내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나에게 있어서 오히려 그게 내가 50년을 사는 것보다 남은 게 10년이라고 하면 훨씬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딱 정해졌다고 하면 사람들 이 불안감을 또 그게 문제인 것 같긴 해요. 네. 그거는 딱 정해졌을 때 의미 있게 사는 사람이 물론 있겠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불안에 떨거나 자포자기하거나 좀 다르겠죠. 불안에 떠는 사람과 그러다 또 자포자기하는 사람은 너무 많을 것 같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저는 불안에 떨 것 같은데 막상 정해지면 저는 정말 열심히 살 것 같아. 그 시간이 충분하다면 그 과정들을 거칠 것 같아요. 처음엔 좀 근데 아닌가요? 다가올수록 충분이라는 건 없다. 그것 또한 네, 시간이 충분하다라는 게. 근데 여기서 한번 똑같이 고민해봤으면 하는 게 우리가 가변적이고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마치 죽음이 없는 것처럼 죽지 않을 존재인 것처럼 나는 죽지 않을 것처럼 우리 전 시간인가에도 얘기했었거든요. 죽음을 부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닌지 알 수가 없으니까. 예,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정해졌다 막 의미 있게 살 거라고 했는데 그것을 딱 몇 년, 몇 월, 며칠 안 정해져도 우리 정해졌어요. 죽어요. 50년이면 어떻고 근데 왜 의미 있게 못 사냐. 저는 그렇게 죽음을 부정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가변성과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한편으로는 그럼 만약에 여기 책처럼 좀 SF적인 가정을 하면 모든 사람의 수명이 100살로 정해져 있는 어떤 그런 세계가 있다고 하면은 죽음이 예측 불가능한 게 아니고 어떤 경우에도 100살까지 산다고 하면은 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죽음을 부정할 수가 없는 텐데 그러면 또 죽음을 부정할 방법을 찾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떨까 갑자기 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예, 그렇죠. 여기서 그래서 질문을 해요. 스탠리 케이건이 내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는지 알게 된다면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고 싶은가? 내게 주어진 시간을 알게 된다면 정말로 원하는 일에 더 집중하게 될까? 그러니까 꼭 나는 시간을 알지 않아도 충분히 나는 죽는다는 사실조차 우린 당연히 죽는다는 사실만이라도 우리가 조금 안다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항상 우리가 치어오죠. 이게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텐데 뭐 사람에 대한 소중한 사람을 챙기는 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정말 내가 하게 될 것 같아요. 사실 안 하던 것들을. 장례식장 갔다 오면 자기 가족들한테 좀 잘해주잖아요. 죽음이 좀 눈앞에 보이면 딱 그때뿐이긴 하네.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부정하니까. 예.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는 죽음을 정말 멀리 하는구나. 요즘 들어 저도 죽음에 대한 이야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책도 많이 읽고 이 책 말고도 죽음 관련해서 많이 고민을 해봐요. 정말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 거지? 어떻게 살아야지? 뭘 하고 싶은 거지? 정말 많이 고민한 것 같아요. 나쁘지만은 않다. 고민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꼭 디데이가 정해지지 않더라도 나는 충분히 이 책이 또 의도하는 바가 이런 걸 꺼내서 토론을 붙이는 이유가 또 그런 이유가 아닐까. 그리고 그런 질문을 또 던지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죽음의 편재성에 관련된 말인데요. 이제 편재성이라고 하면 이제 본인이 이제 죽지만 뭐 죽는다 하더라도 죽지만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언제 어디든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예. 이게 비슷비슷해요. 가변성, 몇 년 사는지 모른다. 예측 불가능한 거. 내가 몇 년을 살더라도 또 내가 몇 년 사는지 모르는 거죠. 예측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리고 편재성이라는 유비쿼터스 언제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도처에 죽음이 널려 있는 거야. 가능성이 그러다 보니까 뭐 내가 10년 10살 사는데 뭐 이렇게 10살 살다가 언제쯤 이렇게 죽는 게 아니라 그것도 10살에 무슨 밤인지 낮인지 여긴지 저긴지 그 단순하죠. 저희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붕괴가 될 수 있죠. 이런 네.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네. 죽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편재성이라고 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건 죽음이 편재에 있다, 만연에 있다. 우리는 모든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죽을 가능성이 도처에 널려 있다.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떤 매력을 느끼는 어떤 사람들의 얘기가 이제 좀 나와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여러분들도 다 경험이 있으실 것 같긴 해요. 운전해 보시잖아요. 속도의 그 맛이 있잖아요. 사실 그게 매력적이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당히 뭐 교통사고 확률이 높은 운전 패턴을 보이는 사람들, 젊은 친구들이 청소년들이 오토바이 폭주를 한다든지. 근데 이 친구들이 과연 이 죽음의 편재성 이걸 의식하면서 그렇게 할 거냐? 그 아이들은 난 죽음 두렵지 않아. 죽음의 편재성 따위는 난 상관없어. 이러진 않을 거라는 거야. 저는. 네. 제 생각은. 셀리 케이건도 비슷하게 얘기하지만 말은 그렇게 할지라도 특히 청소년 아이들이 제 외래에서도 그러거든요. 선생님 뭐 어차피 저 얼마 못 사, 저희 뭐 펑크하게 살고 싶어요. 어차피 죽잖아요. 근데 그 안에 죽음의 두려움을 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다. 그것을 어떤 카운터 포빅이라고 해요. 카운터 포빅은 역공포 작용, 포빅한 것, 공포스러운 것을 역으로 다루는 거죠. 그런 마음이 저는 들어있더라. 그래서 그거는 다른 측면에 오히려 신경을 안 쓰고 무시하는 거죠. 물론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 흔히 겁대거리 없는 애들이 있어요. 어른들 중에도 때로는 겁대거리 없을 때가 있어요. 저희가 뭔가를 그게 정말 죽음의 편재성 때문인가는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저는 이제 낙하산 예시가 나왔는데 네. 여기서 셀리 케이건은 스카이 다이버들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때 낙하산 하나에만 의지하고 그것이 이제 즐거운 이유는 죽음을 무릅써야 하기 때문에 스릴이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거 자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그냥 설마 내가 죽겠냐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 자체가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 자체가 풍경을 볼 수 있고 바람을 맞으면서 그러니까 그렇죠. 정도의 차이예요. 죽을 확률이 스카이다이버가 죽을 확률이 그렇게 높을까요? 죽은 사람은 있어. 어느 정도 잘 다룬다면 스카이다이버가 죽을 확률과 우리 확률 게임이야. 우리가 비행기 타다가 추락사고로 하면 다 죽어요. 그런데 비행기가 일반 자동차보다 위험하냐? 안 위험하거든요. 그런 상징적인 거. 근데 우리 많이 무섭잖아요. 비행기 탈 때 기류에 휘말린다든지 하면. 그래서 저도 약간의 정도의 차이, 좀 더 죽을 확률이 높지만 그래도 아까 말했지만 노유래 쌤이 죽을 거다. 나는 죽음을 극복할 거다.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죽지 않을 거야. 요런 마음 든 사람이 하는 건 아닐까. 죽음을 가지고 그렇게 뛰어내린 사람이 있을까. 그런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다른 사람들이 또 뭐 용감하게 봐서 그러는 걸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그 스카이다이버라든지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우리 셋 겁쟁이 같은 셋을 보면 저희 음악 촬영하시는 분 말하시는 거 아마 비웃을 거야. 이 겁쟁이 새끼들 하면서 저희가 그렇게 겁이 없어 보지 못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제 생각엔 그렇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현재성 얘기를 해봤고, 마지막은 이제 삶과 죽음의 상호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삶이나 죽음은 그 자체가 아니라 삶과 죽음이라는 게 이제 조합이 됨으로써 만들어내는 그 가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간단하게 우리 뭐 항상 해왔던 것처럼 각 구성 요소들의 가치를 더하는 방식을 써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 구성물들이 가지고 있는 조합됐을 때 효과들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다. 네, 상호 효과를 다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삶 더하기 죽음 했을 때 단순히 숫자를 더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상호작용해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더 곱하기가 될 수도 있고. 예. 저희가 아무리 다 뛰어난 사람들이라도 같이 있으면 그런 거죠, 상호 효과. 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봤을 때 이제 가치를 높이는 또 긍정적인 상호 효과가 있고, 전체 가치를 떨어뜨리는 이제 부정적인 상호 효과. 이게 삶과 죽음이 조합이 됐을 때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은 이제 희소성이라고 하는 측면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을 것이라는 게 사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좀 일시적이고 위태하다라고 이 삶을 느끼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더 가치 있는 것으로, 간단하게 말하면 뭐 보석이나 희소한 것들이 더 가치가 있어지는 것처럼 삶 또한 그렇다. 끝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진다라고 하는 그렇죠. 부분인 것 같아요. 영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는 거다. 영원히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떨 것 같냐. 아주 나태해지겠죠. 예, 저도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너무 소중해 보이는 그건가.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얘기들 이제 긍정적인 상호 효과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제 부정적인 상호 효과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입맛만 버렸군. 예. 사실은 이제 맛만 보고 빼앗기는 거죠. 아, 삶이 참 이렇게 좋은데, 야, 이제 끝났어. 그만 먹어. 그만 먹고. 이제 좀 살아보려고 했는데 너 죽었대. 너 가야 된대. 예, 입맛만 베렸죠. 버렸다라고 그러는데. 예. 그런 것, 이제 부정적인 상호 효과, 삶과 죽음이 조합됨으로써, 이제 죽음만 있다면은 모르는 건데 삶이 있기 때문에 예, 가능한 부정적인 상호 효과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몰락의 시나리오라고 이름을 붙인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삶이라고 하는 건 엄청 고귀해서 내가 살아간다라는 게 되게 신비롭고 아름답고 많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는데, 죽음은 사실 그런 것들이 깡그리 없어지는 거잖아요. 몰락해버리는 거죠. 위대했던 한 존엄한 생명체, 숭고하고 아름다운 생명체가 시체가 되어서 썩어간다라고 하는 작업 자체가 삶이 있기 때문에, 삶과 죽음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부정적인 상호 효과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그러면 어떤 긍정적, 어떤 낙관주의죠. 어떤 긍정적인 걸 더 높게 평가하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걸 높게 평가하는지. 뭐 저는 네, 긍정적인 상호 효과의 측면을 또 지지를 합니다. 일단은 입맛만 뭐 버렸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뭐 좀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정말 어쨌든 먹어본 게 어딘가. 정말 태어나지 못한 나의 그 동료들도 있고 할 텐데, 형제들도 그것 또한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부정적인 상호 효과에 좀 더 눈이 많이 갔고요. 뭐 입맛만 버렸군까진 아닌데 그 표현이 사실 뭐 한 입 먹고 떠나는 건 아니겠지만 좀 인생이 좀 많이 짧죠.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이 짧을 거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삶을 또 생각을 하시구나. 그런 예, 너무 인간의 운명이 이렇게 안타깝지 않은가. 그런데 한 입만 알죠. 입맛만 버린 게 아니라 우리 맛있는 녀석들에 보면 문세윤이가 아주 기가 막히게 한 입만을 잘하는데, 한번 그렇게 먹으면 되지 않나? 그 정도 한 입이면 되는 거 아닌가, 한 입도.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삶이 아름답다. 좀 저는 낙관주의로 가고 있는 건 아닐까.
아까 짧다라고 했는데 정말 물리적 길이 시간이란 게 뭘까? 그냥 우리가 몇 년 조금 정해진 시간을 허비하면서 그냥 물리적 시간에만 너무 길다 짧다를 생각하는 건 좀 모순적이다. 오히려 입맛만 버리는 것은 짧기 때문에 입맛을 버리는 게 아니라 제대로 먹지도 않고 그런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이제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을 다 따졌을 때 분명히 짧게 살다가 간 사람들도 있을 거라서 그런 그렇죠. 경우에는 죽음이 안 좋은 부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안 좋죠. 아까 얘기했지만 또 진짜 심각한 박탈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조금은 평균에서 많이 벗어난 거니까. 그렇죠. 자, 여기서는 그래요. 좀 부정적인 상호작용, 상호효과를 높게 본다면 태어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냐. 그리고 태어났다면 자살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제시해요. 물론 이거에 대한 논의는 마지막 챕터인 14챕터에서 논의하니까 뒤로 밀어놨습니다. 예. 이 책은 죽음에 관련된 박탈이론 이외의 또 다른 측면에 대해서 한 5가지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 죽음의 필연성, 가변성, 예측 불가능성, 편재성, 또 마지막으로는 삶과 죽음의 상호 효과. 좀 이렇게 읽어보셨는데 어떠신지 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까 이 중간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소개를 제가 하지 않고 넘어갔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어떤 SF 소설 중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해요. 이제 모든 생명체 중에 유일하게 우주에 있는 생명체 중 인간만이 죽을 수 있는 종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들은 인간을 부러워했다라는 얘기의 그런 이야기, 소설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가치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이완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오늘 죽음의 다양한 그런 측면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다 나쁘게만 보일 수 있는 측면들이기는 한데 사실 거기서 더 생각해 보면은 그 속에서 또 어떻게 살 것인가로 어쩔 수 없이 이어지는 것 같고, 또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좀 생각이 든 거는 짧다라고 불평할 시간에 그냥 오늘 하루를 좀 더 어떻게 잘 살아볼까 하고 고민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근데 또 항상 말뿐이죠. 집에 가면 또 잘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이번 12장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무거움은 다음과 같이 장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죽음에 관한 다양한 측면들을 감안해 이런 질문을 던져보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또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것이다. 죽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예, 상호 효과에서 부정적 상호 효과보다는 저는 긍정적 상호 효과, 믿지 않을지라도 분명히 있다. 오히려 우리는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죽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문제지 않을까. 물론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예측 불가능성. 그렇지만 죽음은 필연성이 있습니다. 그게 평균적으로 80, 85, 평균 수명이 있죠. 그 전후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정도 나올지라도, 그럴지라도 내 삶에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내가 살아보고 싶은 삶을 살아보는 건 어떨지, 그런 의미에서 어차피 죽을 거라면 죽음을 멀리하지 않고 한번 죽음의 필연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봤으면, 이게 여러분들 오늘 잠 못 자게 만들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